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학 강사 이유진입니다. 어저께 시험 분석을 하면서 촬영을 바로 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시험 문제를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마음 진정시키고 정리를 조금 더 하느라고 하루 늦었습니다. 어저께 바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하고 어머님들께 양해의 마음을 좀 구하고요. 시험 보느라고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했다라는 얘기 먼저 하고 싶고요. 어머님들께서도 친구들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보인고 그 기출 분석을 한 결과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네. 굉장히 좀, 결과가 친구들이 좋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일단,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본론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제 경향 분석 좀 볼게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진 점, 또 뭐 달라지지 않은 점들, 뭐 이런 것들 제가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크게 총 문항은 달라진 게 없어요. 총 문항은 24문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그리고 60점 만점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그 서술형에서 약간 변화가 있어요. 작년에는 객관식이 50점 만점이었는데 올해는 40점 만점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작년에는 3문제 10점 만점이었는데 올해는 4문제 20점 만점으로 변동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서술형이 이렇게 문항수가 많아지고 배점이 커지면은 좀 변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을 보기가 좀 까다로워지고 선생님은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깎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서술형을 좀 비중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보기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그 다음 서술형이 3문제에서 4문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한 문제 늘어났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서술형이 이렇게 그 가지친 문제들, 그러니까 새끼 문제라고 하죠. 그 문제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풀어야 되는 문항이 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영역별 분석을 좀 간단하게 제가 해봤는데요. 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내용 면에서 약간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도하게 좀 달라진 부분 하나를 좀 짚어드릴게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탄소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항이 원래는 이렇게 화학의 유용성하고 똑같이 두 문항이나 한 문항으로 구성되는 게 보편적인 그 사례거든요. 그런데 올해 5문항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약간 비정상적인 지금 출제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따가 좀 분석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원자량의 정의,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원소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한 문제, 4문제 이렇게 작년에 출제가 되었었지요. 그런데 올해 이제 여기도 2문제, 3문제로 이게 5문제, 그러니까 객관식 5문제, 서술형 1문제 해서 여기서 총 6문제가 나오고 올해도 여기서 총 6문제가 나온 거는 문항상에는 변동이 없는데 내용에 큰 변혁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아보가드로 법칙과 원소 분석이라고 하는 요 파트가 수능 준킬러 문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요 파트에서 수능 준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게 현행 수능 트렌드에 맞춰진 그런 출제 방향인데 올해는 여기 몰 원자량의 정의와 아보가드로 법칙, 원소 분석 여기 다 6문제가 너무나 쉬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요즘에 출제도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용면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양론이 5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 가장 친구들이 싫어하는 킬러 문항이 여기 작년에 5문제, 올해 4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요 4문제가 수특에서 다 나왔어요. 작년에 요 5문제는 그 수능 평가원, 그러니까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에서 다 나왔는데 올해는 그 양론, 화학 반응식 양론이 수능 특강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상에 약간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 부분이 작년에는 이제 6문제에다 서술형 1문제, 올해는 5문제에 서술형 1문제인데 올해 용액의 농도 부분에서 선생님이 테러를 저지르셨습니다. 네, 어떻게 저지르셨는지 좀 봐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문항 분포나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선생님이 바뀌었던 이유가 가장 크죠. 작년에 보인고 화학을 가르치셨던 선생님께서 보인 중으로 개인 사정상 사연이 있어서 가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보인 중에서 재직하고 계셨던 중학교 선생님이 화학 전공자셨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보인고로 오셨죠. 그래서 지금 여자 선생님 두 분께서 화학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문항 출제가 작년하고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좀 자사고에서 주로 출제되는 트렌드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예, 약간 그런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난이도는 제가 중상으로 잡았습니다. 친구들이 각자 이제 집에서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할 때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난이도상으로는 문항 구성 자체가 되게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계산이 좀 까다로웠고, 어떤 특정한 단원의 문항이 조금 치우쳐져 있어서 친구들이 응당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의외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서 좀 난이도가 좀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을 수 있는데, 사실상 구성된 문제 중에 선생님이 창작하신 문제가 한 55% 정도 되고, 수능 특강에서 기출된 문제가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능 특강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한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창작하신 문제는 예비 고1 때, 그러니까 중3 때 아니면 중2 때 선행할 때 풀었던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이미 다 예측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올 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거기다가 제가 중이라고 안 하고 중상을 붙인 이유는 연산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연산 때문에 그 계산이 꼬여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 풀고 종이 쳤을 거고,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상 1등급 컷은 한 55점에서 54점 봅니다. 지금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장 많은 점수대가 30점대인 것 같아요. 60점 만점이지요. 근데 3점, 35점 정도가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 25점 정도 깎인 친구들이 보인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제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데요. 제 그냥 오랜 경험상 느낌의 촉으로 살펴보면 한 34에서 35 정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점수를 받으면 한 4, 5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보인고라고 하는 학교 특성상 상위권 친구, 그러니까 1등급을 노리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문제가 그 평균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게 막 다른 친구들이 시험을 되게 많이 잘 못 봤다고 해도 한 2개 정도 선에서 1등급 컷이 형성돼요. 그리고 대다수의 친구들이 막, 잘 봤다. 좀 시험 좀 잘 본 것 같아. 딱 뭐, 한 2-3개 정도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2개, 3개 정도 틀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좀 괜찮게 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시험에서는 1등급 컷이 거의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보인고가 굉장히 좀 편차가 심한 자사고예요.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휘문이나 아니면 반포의 세화 같은 그런 학교는 약간 상위권과 중위권이 굉장히 크게 돌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극상위권이었던 친구들이 중상위권으로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고, 중상위권에 있었던 친구들이 언제든지 극상위권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뒤집어지는 이런 그 폭이 굉장히 큰데, 보인 같은 경우에는 좁아요. 그래서 가장 그 최상위 그룹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여간에서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1등급 선을 유지하는데 제가 그
여태까지 보잉고 친구들을 가르쳤던 경험에 의하면 1등급은 그래도 2개 정도, 3개 정도 벗어나지 않을 거다. 만약에 제 예측이 틀렸다면 올해 보잉고의 극상위권 친구들이 작년, 그러니까 지금 3학년 형님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2학년 가르쳤던 친구들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이 정도, 55, 54점 정도에서 1컷이 나와야 돼요. 이런 문제였었던 거예요.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를 좀 보면요. 객관식 7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객관식 7번이 뭔지. 객관식 7번이 아마 등급 결정 문제가 됐을 것 같고요. 서술형 4번은 계산이 좀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극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산에 대한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제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산을 특히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연산 때문에 한 3등급에서 2등급 언저리에 있어야 될 친구들이 4등급권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결정 문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14번 정도 풀면 거의 한 시간이 10분, 15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적게 남아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막 엄청 급하게 풀면서 못 풀거나 틀리거나 이런 사태가 막 우후죽순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등급 결정은 제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요 PPT가 좀 보기 좀 불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요거 핸드아웃 올려드렸습니다. 거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올려져 있을 텐데요. 요거 보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자료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자, 수능특강 참조가 이번 출제 방향의 가장 큰 맥락이었습니다. 수능특강을 참조할 거라고 선생님이 예고를 이미 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학원에서 나눠주는 자료 풀지 말고 수능특강 공부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시켰는지 뒤에 더 중요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친구들 기본기 넣어가지고 기본기 베이스 깔아주는 작업 한 다음에 저 계속 수능특강만 돌렸어요. 학원에서. 그래서 친구들이 수능특강 문제가 이미 나올 거고 뭐가 나오는지도 지금 예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수능특강을 그대로 베껴서 내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숫자를 바꾸시고 약간 문항을 변형했는데 그걸 극복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점수가 안 좋은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이만큼 참조해가지고 똑같이 똑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자료 자체의 해석을 다시 할 필요가 없게끔 숫자만 바꾼 거죠. 그런 문제들이 이만큼 출제가 됐는데 눈에 띄는 게 이제 뭐냐면 객관식 7번. 제가 아까 등급 결정 문제라고 찝어서 말씀드렸죠. 요 객관식 7번이 수능특강 올해 2024 수능특강만 참조한 게 아니고 2022 수능특강에 실렸던 문제를 블렌딩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이미 얘기를 했고 훈련을 시켰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 자료, 이게 뭐냐면 이제 표지예요. 저랑 같이 공부한 저 화학반, 여기 송파 다원의 화학반, 보잉고 화학반 친구들이 직보 자료를, 총정리 자료를 좀 일찍 받았어요. 한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배부를 하고 그걸 3회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그러니까 다른 수능 기출이라든가 모의고사 기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뺏기지 않고 그냥 수능특강 풀이에 좀 집중하되 수능특강에서도 문제가 그렇게 막 되게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제들 위주로 계속 클리닉하고 질의응답 받고 계속 반복하고 해서 그 총정리 자료를 미리 돌려주기 위해서 얘를 좀 일찍 배부했죠. 그리고 3회독 정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시나 여기 실렸던 그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예, 요거는 4번, 요거는 9번, 10번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친구들이 저랑 같이 2주 전부터 트레이닝 했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아마 쉽게 풀었을 거예요. 여러 번 풀었고 어렵지가 않은 문제들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였어요. 얘가 7번이거든요. 7번인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요. 여기 요 왼쪽에 있는 요 문제가 올해 2024 수능 특강에 실린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친구들이 못 풀었어요. 처음에 이게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수업을 해주면서 요거 풀이 방법을 이제 수업을 해주면서 이걸 제가 같이 수업을 해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2022년 수능 특강에 실렸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랑 요 문제가 아마 약간 좀 블렌딩 돼서 나올 거다. 그래서 요게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수능 특강으로 낸다고 해도 그대로 베껴서 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변형될지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요 왼쪽에 2024 수능 특강 기출에 있는 이 문제에다가 여기 지금 요 차이가 여기 화학 반응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료를 해석하면서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연결시키는 것들을 훈련을 시켰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여기 제가 거기 넣어드렸거든요. 여기 핸드아웃에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 문제, 이 자료,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자료에다가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아마 요거를 친구들이 접근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왜냐면 연습을 했으니까. 이거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3번이나 했어요. 제가 칠판 강의로 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클리닉을 해주고, 시험 전날 저랑 같이 직보하면서 같이 문제풀이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새 거 제가 복사 다시 해가지고 다시 다 배부했거든요. 그래서 풀어갖고 온 거 걷고, 그 다음에 새 거 다시 주고서 다시 풀으라고. 그래서 못 풀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주고 하는 방식으로 3번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친구들이 다들 손을 대고 문제를 풀었을 텐데 이게 문제가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손을 대고 푸는 방법은 알고 있으나 제대로 풀어서 답으로 연결시켰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요거를 보고서 이게 뭐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연습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실린더와 강철 용기를 그냥 문제로 나온 거는 올해 수특에 들어있는 문제인데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었냐가 관건인 거죠. 그걸 못 시킨 학생들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요거를 연습을 하고 들어갔다. 만약에 못 맞췄으면 저한테 머리털을 다 뽑힐 예정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급 결정 문제 첫 번째로 제가 찝었습니다. 두 번째 등급 결정 문제가 뭐냐면요. 과도한 연산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용액의 농도 단원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게 용액의 농도를 보통 출제를 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그러니까 그 연산을 조금 지저분하게 하더라도 과정에서 좀 지저분함이 있어도 막 약분되고 분수 계산해서 약분되고 하면서 결국 답은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뭐 2라든가 0.1이라든가 뭐 10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보행고 이번에 중간고사에 출제된 문제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만들으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해요. 여기 문제를 보시면. 근데 그런 계산을 실험상에서는 할 수 있어요. 실험 수업에서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실험 수업은 시간이 박하게 주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속도 검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한 시간 내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을 시키는 거는 과도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집중된 문제가 하나 출제됐어요. 이거는 정말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요.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단원이 개정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화학원에서 완전히 다 퇴출됐습니다. 그게 원래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화학 전공 단원인데 그게 한 단원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 한 중단원이 다 퇴출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1단원의 화학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단원에 아주 소단원으로 아주 조그맣게 교과서상으로 한 페이지 들어가 있는 것만 남겨놓고 전부 퇴출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다시 끄집어냈다라는 거죠. 지금 수능에서 잘 출제도 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학교 시험이니까 탄소화합물이나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를 문제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24문항 중에 6문항
문항으로 잡혀 있고요. 그 6문항조차도 완전 연소라고 하는 주제 하나로 6문제를 다 냈다? 이거는 특정 주제에 집중된 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수능에서 굉장히 핫한 트렌드 문제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게 수능을 선택하는 우리 수능화학 선택자, 예비 선택자 친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테니까. 근데 더 이상은 출제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단원에서 과연 25%나 이거를 출제했어야 하는가? 이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원래 고인고를 비롯해서 자사고를 가는 이유가 수시도 유리하지만 학교 시험 문제가 정시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학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정시 경쟁력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점 때문에 보통 자사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출제 기조가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수시 농사를 약간 좀 망칠 수 있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수시 농사를 약간 망친 친구들도 화학을 정시로 수능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기까지 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성적이 잡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그게 완전히 깨진 거죠. 수능에 잘 출제도 되지도 않는 문제를 이렇게 과도하게 문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꼭 출제를 했어야 하는가. 학생들이 요거를 저랑 물론 수능 특강에 이게 실린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저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3번이나 했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 잘 못 풀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였거든요. 이렇게 직보 자료에다 이렇게 넣어줬고 이거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이게 예고가 됐었고 요거 푸는 방법을 친구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칠판으로 설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질문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남겨가지고 또 계속 입으로 풀어주고 직보날 또 새 거 가지고 와가지고 풀어봐. 너 그때 못 풀었으니까 다시 풀어봐 하고 새로 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숫자만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계산이 너무 고되니까 친구들이 못 푼 친구들이 꽤 있었을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라리 내기보다는 지금 현재 수능에서 핫하게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 원자량의 정의라든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든가 화학식의 결정 문제도 수능 특강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쏙 빼고 그 문제랑 그 문제의 주제로 담고 있는 문제는 아주 유치하고 아주 쉬운 문제를 내고 꼭 그랬어야만 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제 문항 분석이 이렇게 크게 특징 3가지로 잡히고요. 해서 자 이제 기말고사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마음이 답답하죠. 그런데 기말고사 잘 봐야죠. 기말고사도 아마 되게 녹록하게 지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또 2단원의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계산이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계산을 지저분하게 접근하자고 하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준비를 해야죠. 중간고사 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신다라고 하면 기말고사 때 어떻게 내실지 대충 예측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 1학기 중간고사 때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이제 저랑 어떻게 공부하는지 대충 공부의 구조를 알고 있지만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말고사를 준비할지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수업은 크게 2가지 이슈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개념의 완성.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계속 참조가 돼도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를 변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풀으려면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무조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다 나온다고 했으니까 수능 특강만 드립다 풀면 되지 않아요? 숫자 바꿨을 때 못 푼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개념을 완성시키는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베이스에 위에서 수능 특강을 반복을 시켜야 친구들이 숫자를 바꿔도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념의 완성,
중간고사 때도 했는데요. 기말고사 때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신형 문항,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이 창작하셨던 그런 문항들, 그런 내신형 문항이라고 구분 지었는데 그 문항들을 연습하는 프린트가 매 시간마다 하나 내지 두 개씩 배부가 돼요. 한 프린트당 50개씩 지금 들어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100개씩 풀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나 두 개 정도 가지고 가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한 400문항 정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린트 풀이가 일단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들어갈 겁니다. 워크북은 고2 모의고사와 고3 모의고사의 쉬운 거, 난이도가 낮은 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닉북은 고3 모의고사와 수능평가원 기출들,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두 가지 워크북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내신만 그렇게 쫓아가면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내신을 버리고 수능으로 갔을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런 워크북으로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하는 공부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따로 내신 따로 이렇게 가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보잉고와 같은 이런 자사고에서는 그렇게 따로 가는 공부가 사실 좀 독이 될 수 있어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신형 문항,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문항만 주장창 풀리면은 1등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보잉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기를 위한 어떤 그 수능형 문항들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 아무리 많이 문제를 낸다고 하여도 그래도 그 문항 자체가 수능형, 평가원, 모의고사형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병행을 해서 계속 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의 완성이죠. 아까는 개념의 완성이었고 지금 등급의 완성이죠. 등급의 완성을 시킬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특에서 나온다고 하면 수특을 풀려야 돼요. 그런데 수특에서 나와, 그래서 수특 풀어 하고 그냥 끊으면 아이들이 풀겠습니까? 물론 풀겠지만 뭐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프레임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제가 짜주는 작업까지 총정리 자료에다 넣어서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풀어봐 해서 몇 번씩 돌려주고 확인하고 채점하고 다시 풀렸을 때 모르면 설명해주고 하는 작업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등급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자료만 던져주고 그냥 알아서 풀어라고 하면 물론 잘 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잘 못 풀어요. 그거를 안 푸는 친구들도 있고 풀되 뭐가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죠. 아직까지는 어리니까.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을 제가 대신 해주는 총정리 자료를 만들어서 시험 2주 전부터 계속 돌릴 겁니다. 기말고사는 범위가 좀 적고요.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그런 양론 같은 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더 빨리 진도를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풀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문제풀이에 임할 생각이에요. 실전형 모의고사를 시키긴 했거든요. 근데 실전형 모의고사는 사실상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시간 안배 연습을 한다라는 거, 서답형 연습을 한다라는 거 이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제자가 아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을 텐데 뭘 출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24문제 뽑아가지고 서답형하고 객관식 연습을 시키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 출제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제가 평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험 보는 어떤 장면의 연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어요? 여기다 맞춰야 되겠죠. 그쵸? 총정리 자료를 만들어서 회독수를 높이고 친구들한테 계속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모르는 게 있는지 까먹은 게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시험 전날까지 계속 병행이 돼야 성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해서 이렇게 등급의 완성까지 제가 준비를 할 겁니다. 기말고사 때. 이미 중간고사 때 그렇게 했고 기말고사 때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주간 테스트 피드백, 이거는요, 그 필출 문제에 대해서 안 틀리는 연습을 시키는 테스트가 매주 진행되고 있었고요. 기말 때에도 역시나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매주 이런, 피드백 문자가 갔고요. 그 다음에 악어 클리닉, 어머님들,
소문 들으신 어머님들은 요거 소문 들으셨을 거예요. 요거 악어 클리닉, 그죠? 네. 아, 집에 안 보내요. 네. 집에 안 보내려고 6시에 수업 시작하잖아요. 6시에 수업 시작해서 9시에 수업은 끝나는데 9시에 제대로 가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집에 못 갈 때까지, 이거 다 고칠 때까지 집에 못 가는 클리닉, 예, 계속 기말고사 때도 할 겁니다. 그래서 5월 14일 일요일 날 6시 개강이고요. 5월 17일 수요일 날 6시 개강, 반이 2개예요. 일요일 날 물리도 있어서 혹시 물리 듣는 친구들은 수요일 날 오면 될 것 같아요. 클리닉은 9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숙제 다 하고 마칠 때까지 집에 못 간다는 점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지요? 네, 우리 중간고사 때 우리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 계속 기말고사 때 계속 같이 달려보고요. 혹시 점수가 좀 안 좋다고 해도 많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학생들끼리 점수 격차가 지금 되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확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친구들 힘내고, 네, 기말고사 개강날 14일, 17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만나겠습니다. 기말고사 때도 제가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으로 준비 탄탄히 해서 친구들 아끼고 사랑하면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머님들 앞으로도 네, 화학은 이유진에게 맡기는 걸로 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